2026년 초에요. 글로벌 통신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네, 그렇죠. 스페이스 X가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무려 15,000기에 대한 최종 배치를 승인받았고요. 바로 그 직후에 에코스타의 주파수 자산을 170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했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두 뉴스를 그냥 별개의 사건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인 두 개의 말이었습니다. 아, 하나의 계획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위성을 띄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고요. 그 위성으로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바로 주파수를 동시에 장악한 거죠. 완벽하게 짜인 각돈이었네요. 네, 완벽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어떻게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애플과 연결되는지,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스마트폰 상단에 뜨는 그 안테나 표시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그 규제의 문턱을 넘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15,000기. 아니, 이 숫자만 들어도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지구 궤도에 떠 있는 모든 활성 위성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조건을 걸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승인해 준 건가요? 사실 FC도 그냥 허가해 준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역시. 스페이스X의 2세대, 그러니까 젠2 위성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승인하면서 아주 깐깐한 숙제를 내줬거든요. 숙제요. 네, 백지수표가 아니라 일종의 계약서를 쓴 셈이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숙제가? 가장 핵심적인 건 배치 마일스톤이라는 조건입니다. 배치 마일스톤? 네, 쉽게 말해서 허가만 받아놓고 뭉개지지 마라. 약속한 시간 안에 실제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사업을 시작해라. 안 그러면 이 허가 뺏어간다. 는 강력한 경고장이었죠. 아, 기한이 정해져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8년 말까지 승인된 위성의 절반인 7,500기를 궤도에 올려야 하고요. 7,500기요? 그리고 2031년 말까지는 15,000기 전부를 배치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use it or lose it, 즉 쓰거나 아니면 잃거나 원칙이거든요. 잠깐만요. 7,500기요? 지금껏 스페이스X가 몇 년에 걸쳐서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이 한 6,000기가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 2, 3년 안에 그보다 더 많은 위성을 쏘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팰컨 9 로켓만으로는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FCC의 진짜 노림수였던 거죠. 노림수요. 이 일정을 맞추려면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의 상용화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규제 당국이 스페이스X에게 스타쉽 개발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성공시켜라고 등을 떠민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정말 교묘한 압박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면 다들 걱정하는 우주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밤하늘이 고철 더미로 뒤덮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 역시 FCC가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위성 대부분을 340km에서 600km 사이의 초저궤도 VLEO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배치하라는 조건을 달았죠. 초저궤도요? 그게 일반적인 궤도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옅게나마 지구의 대기가 남아있는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대기가 남아있는 곳? 네. 그래서 만약 위성이 고장나거나 수명이 다하면 이 대기 저항 때문에 별도의 엔진을 켜지 않아도 몇 달 안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면서 지구로 추락해서 불타 없어집니다. 스스로 청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자정 능력을 갖춘 궤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고장나도 쓰레기가 되지 않고 알아서 사라지는 시스템이군요. 경쟁사들이 저렇게 많이 쏘면 우주에서 서로 부딪힐 거다라고 공격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피해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천문학계의 반발, 그러니까 위성 불빛이 천체 관측을 방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요구했고요. 그 문제도 있었죠. 이 세대 위성에는 빛 반사를 극적으로 줄이는 특수 필름을 입히고 동체를 아예 검게 칠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라는 첫 번째 산은 아주 영리하게 넘었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산, 바로 17억 달러짜리 에코스타 인수를 살펴보죠. 네. 위성을 띄울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위성으로 데이터를 실어 나를 도로가 필요한데 이 인수가 바로 그 도로를 확보한 사건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위성통신 역사상 가장 큰 M&A 중 하나였는데 사실 파산 직전이었던 에코스타를 스페이스X가 구제해준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인수대금으로 현금하고 스페이스X의 비상장 주식을 섞어서 지불했다는 점이에요. 아직 상장도 안 한 회사 주식이 현금처럼 쓰였다는 거네요. 그만큼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시장이 인정해준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 엄청난 돈을 주고 확보하려 했던 핵심 자산은 뭘까요? 뭘까요? 바로 AWS-4와 H블록이라는 이름의 주파수 대역이었습니다. 그 주파수가 기존에 쓰던 거랑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기존의 T모바일과 제휴해서 쓰던 주파수는요, 도로로 비유하자면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1차선 샛길이었어요. 새끼리요? 네, 그래서 문자 메시지 정도만 간신히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주파수는 대역폭이 50MHz에 달하는 말 그대로 왕복 8차선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8차선 고속도로. 네,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거뜬한 진짜 고속도로를 이제 소유하게 된 겁니다. 샛길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를 통째로 사들인 셈이군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 거래의 진짜 가치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이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뭔가 더 결정적인 게 숨어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이 이 딜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핵심은 에코스타의 호주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시파리언 1이라는 이름의 국제 전기통신 연합, 즉 ITU의 글로벌 우선권입니다. 글로벌 우선권이요? 그게 뭐길래 신의 한 수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 누구든 2GHz의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려면요, 우선권을 가진 스페이스X와 먼저 협의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스페이스X가 이 주파수 대역의 글로벌 문지기, 게이트키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한 민간 기업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 세계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경쟁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나 링크 글로벌 같은 경쟁사들은 앞으로 브라질에서 사업하려면 브라질 통신사랑, 인도에서 사업하려면 인도 통신사랑 일일이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아, 복잡하겠네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 ITU 우선권을 무기 삼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독점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겁니다. 게임의 판 자체가 뒤집힌 거죠.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규모네요. 허가도 받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쓸 수 있는 8차선 고속도로까지 손에 넣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만 좋다고 차가 저절로 빨리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도로 위를 달릴 자동차, 즉 위성 자체의 성능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물론이죠. 이번에 대량으로 배치될 2세대 위성은 1세대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배치되고 있는 V2 미니 위성은 이름만 미니지 성능은 거의 괴물 수준입니다. 괴물이요? 1세대 위성보다 통신 용량이 무려 4배나 늘어났어요. 4배나? 게다가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아레곤 가스를 쓰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상용 위성 최초로 탑재해서 운영 비용도 크게 낮췄고요. 가장 혁신적인 기술적 차이점은 뭔가요? 1세대 위성이 지상에서 쏜 신호를 우주에서 반사해주는 단순한 거울에 가까웠다면요. 2세대 위성은 위성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기지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기지국이요? 네, 재생성 페이로드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재생성 페이로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상에서 받은 약한 신호를 우주에서 증폭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가장 빠른 경로를 스스로 계산해서 다음 목적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아, 위성이 직접 데이터 처리를 하는군요. 네, 위성 하나하나가 스스로 생각하는 소형 교환국이 된 셈이죠. 심지어 위성들끼리는 레이저로 쏴서 서로 통신을 하거든요. 위성끼리 레이저로요? 네, 그래서 지상의 기지국이나 게이트웨이가 전혀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나 사하라 사막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습니다. 위성 네트워크가 알아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니까요. 와, 말 그대로 하늘 위에 떠 있는 5G 그물망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스마트폰 직접 통신 성능이 20배 향상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배라니,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문자만 겨우 되던 게 갑자기 영상통화가 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주파수만 넓어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20배 성능 향상은 세 가지 기술의 합작품입니다. 세 가지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5배 이상 넓어진 8차선 데이터 고속도로. 둘째, 위성 안테나가 지상에 있는 내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전파를 아주 강력하게 집중해서 쏴주는 빔포밍 기술의 발전. 아, 빔포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린 위성 자체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재생성 페이로드 능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기적 같은 성능 향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 모든 거대한 계획들, 15,000개의 위성, 17억 달러짜리 주파수, 하늘을 나는 5G 기지국, 이 모든 게 도대체 애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다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애플은 이미 글로벌 스타라는 회사랑 손잡고 위성 긴급 구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응급 상황에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네, 한계가 명확하죠. 글로벌 스타의 기술로는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애플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초연결 경험을 구현하기엔 역부족이죠. 그래서 최근 두 회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업계에서는 스모킹 건, 즉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부르는 단서가 아이폰의 공식 기술 사양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폰 사양이요? 네, 애플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이폰 16 프로와 17 프로 모델이 밴드 N70이라는 주파수 대역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밴드 N70. 그게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밴드 N70이 바로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로부터 인수한 AWS-4 주파수의 공식 표준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와, 참고로 기존 파트너인 글로벌스타의 주파수 대역은 밴드 N53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애플이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스페이스X의 주파수를 지원하도록 최신 아이폰을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아직 개통도 안 된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자동차의 전용 타이어를 미리 장착해서 출고하는 셈 아닌가요? 정말 뭔가 있는 거네요. 우연일 수가 없죠.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여서 플래그십 모델에 특정 주파수 칩셋을 넣는다는 건 가까운 미래에 이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가 반드시 출시될 거라고 확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애플의 전략은 두 갈래로 가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존 글로벌 스타망은 저속의 긴급 구조용으로 유지하면서 음성통화나 페이스타임, 애플 TV 플러스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은 스페이스X망을 이용하는 듀얼 밴더 전략을 쓰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애플의 최종 목표는 명확해요. 어떤 거죠? 히말라야 정상에서도 끊김없이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하고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애플 TV 플러스의 고화질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아, 즉, 자신들의 서비스 생태계를 지구상 단 1%의 음영 지역도 없이 확장하는 것이고 스페이스X의 인프라는 그 목표를 실현시켜줄 유일한 열쇠인 셈이죠. 스페이스X와 애플, 이 두 거인의 결합은 통신 시장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겠는데요. 당장 T-모바일 같은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페이스X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공생관계. 네, T-모바일 가입자가 기지국이 없는 산간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스타링크 위성망에 연결되는 시기죠. T-모바일은 커버리지를 넓혀서 좋고 스페이스X는 망 사용료를 닫아서 좋고요. 윈윈이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스페이스X의 위성망 용량이 계속 늘어나서 지상 기지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굳이 T-모바일을 거칠 필요가 없어지죠. 아, 스페이스X가 직접 아이폰 사용자에게 요금제를 파는 제4의 이동통신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 통신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바른 위성통신 스타트업들은 이제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 FCC의 15,000기 승인과 17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인수로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규모의 해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해자. 그들은 자체 주파수도 없을 뿐더러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로켓 발사 능력과 위성 배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스페이스X의 서비스를 순순히 허용하지는 않겠죠. 특히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은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서비스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유럽이나 인도 같은 거대 시장도 자국 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각종 자연재해 현장에서 증명된 재난 대응 필수 통신망으로서의 역할. 아, 그 명분이 있군요. 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각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설득해 나갈 겁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스페이스X는 FCC 승인으로 위성이라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에코스타 인수로 주파수라는 소프트웨어를 손에 넣으면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 20억 대 이상의 활성기기를 보유한 애플이 단말기단에서 합류한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말기라는 3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는 겁니다. 와... 지상망의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2026년은 아마도 우리 스마트폰 화면 상단의 안테나 아이콘이 더 이상 지상의 기지국만을 의미하지 않는 그런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덮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슈퍼캐리어가 탄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